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이 동시에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발단은 미국 CIA 내부에서 유출된 하나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최고 등급 군사정보로 분류되며 국가전략분석실 소속 고위 분석관의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 파일이 퍼지는 순간 난 존재에서 지워질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돼야 합니다. 음성의 주인공은 미 국방전략국 소속 분석 책임자. 그녀는 한국에 대한 오랜 전략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독립적으로 분석을 이어왔고 결국 이 기밀 파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해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해당 파일이 공개된 직후 CIA는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하다면 단 7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 군사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웨버 CIA 군사전략분석국 고위 분석 책임자입니다. 이 녹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증언이자 경고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제 주변에는 내부 감찰팀이 배치되었고 제 모든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유출시켰다고 생각하는 파일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어젯밤 중앙 서버에서 기밀 음성 파일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 파일엔 대한민국 군사전략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는 단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버 로그를 확인하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파일을 추출해 외부로 전송한 흔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웨버, 당신이 왜 그랬지? 국장은 제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국장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일부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우리가 완전히 오판한 국가다. 제 목소리가 맞았어요. 하지만 그건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제 개인 음성 메모였습니다. 누군가 제 개인 파일에 접근해 이것을 유출시킨 거죠. 국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당신이 직접 유출한 건 아니라고 치자. 그런데 왜 이런 분석을 했지? 우리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 중 하나를 의심하는 내용이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24시간. 그 안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신은 내부 기밀 유출로 조사받게 될 거야. 저는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를 다시 열어보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죠. 화면 속에는 지난 6개월간 제가 분석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저 미중 전쟁 시뮬레이션의 변수를 검토하다가 발견한 이상한 패턴 때문이었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이 내용이 공개된다면 미국의 동맹평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쌓아온 아시아 전략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미국 정보기관조차 감추고 싶어하는 한국 군사력의 실체였습니다. 파일을 열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은 코드네임 K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윌킨슨 국장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을 때 시작되었어요. 웨버, 당신을 동북아시아 군사력 평가 프로젝트에 배치하려고 해. 국장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시나리오에서 우리 동맹국들의 실제 전력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과 한국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국장이 웃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주목해줬으면 해. 최근 그들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거든.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실제 전장에서의 능력을 평가해봐. 처음에는 평범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개발한 AI 기반 전쟁 시뮬레이션 모델에 한국군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력수, 장비 현황, 훈련 시간, 과거 작전 성공률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수치상으로는 중위권에 불과한 한국군이 전장 시뮬레이션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전략적 유연성과 작전 수행 속도 부분에서 말이죠. 동료 분석가 마이크를 불러 함께 검토했습니다.
에밀리, 입력값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마이클은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병력이나 장비수와 실제 작전 성공률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잖아. 아니, 입력값은 정확해. 저는 자신있게 답했죠. 공식 기록과 실제 훈련 데이터를 모두 대조했어. 문제는 우리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거야. 밤새 데이터를 뒤진 끝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훈련에서 한국군 특수부대의 임무 완수 시간이 미군보다 평균 17% 빨랐어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인 거죠. 이런 적은 없었어. 저는 결과를 보며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I 모델이 한국을 미군보다 상위로 평가한 건 처음이에요. 국장은 잠시 침묵했죠. 확실해? 네. 특히 정밀 대응 능력 부분에서는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 분석은 최고 기밀로 유지해. 결과에 따라 우리의 전체 동맹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랭글리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격렬한 폭풍우였습니다. 이 분석이 옳다면 우리는 수십 년간 한국의 실제 능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단계의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직감이 말했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요청했어요. 특히 한미 합동훈련의 원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자료들을 다운받기 시작했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합동훈련 기록을 분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패턴은 반응 속도였습니다. 한국군은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군보다 빠른 초기 대응을 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죠. 특히 항공 대응과 포병 배치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밤새 잤어?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진해서. 마이클이 제 모니터를 힐끗 보았어요. 뭘 발견한 거야? 저는 그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봐. 특히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의 실전 기록이야. 비슷한 등급의 미국 장비보다 성능이 더 좋아. 마이클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게 가능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야.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실제 데이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점심도 거르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미군 전역 장성들의 비공식 평가 자료까지 찾아냈죠. 놀랍게도 한국은 언더레스터메이티드 저평가라는 표현이 수십 번 등장했습니다. 한태혁 장성은 심지어 한국군의 실제 능력은 공개된 자료의 최소 30% 이상이라고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저는 K 전차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18년 독일에서 진행된 비공개 전차 성능 평가였어요. K가 미국의 에미레이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EH를 상대로 한 평가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는 기동성과 정확도에서 두 전차를 앞섰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더 많은 자료를 찾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장비 성능을 공식 기록보다 최소 15-20% 낮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마치 고의적으로 전투 능력을 감추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국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실제 능력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여러 분야에서 미국 장비보다 우위에 있어요. 국장은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전략을 취하지?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게 실제 능력을 숨기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도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 같습니다.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계속해서 조사해. 특히 그들의 방산 수출과 국제 네트워크에 주목해봐.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걸까?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단계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파헤쳐 보기로 했죠. 다음 주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기준 세계 4위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위한 무기 판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를 분석할수록 더 깊은 패턴이 드러났어요.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야.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무기 판매와 함께 한국식 무기 운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 터키, UAE 같은 국가들과의 계약에서 이 패턴이 두드러졌죠. 동료 분석가 제시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한국 방산 네트워크를 시각화해봤어.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방산 네트워크가 마치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죠. 이건 그냥 판매망이 아니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략적 동맹 네트워크야. 그들은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수출하고 있어.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야. 그녀는 또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장비를 도입한 국가들의 군사훈련 방식이 점점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 특히 중동과 동유럽에서 말이야.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NATO 국가들과 한국의 군사 교류 기록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최근 5년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식 전투 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NATO 훈련에 한국의 교관들이 참여한 기록도 있었어요. NATO조차 모르게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어.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에서도 일부 부서가 한국을 지속적 위협 대응 모델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북한이라는 지속적 위협 속에서 발전한 한국에 특히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었죠. 저는 국장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군사 노하우와 소프트 파워를 함께 전파하고 있어요. 일종의 한국식 군사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국장이 찌푸린 얼굴로 물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도해온 군사교리와 전략에 대한 대안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자원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한국의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서울에 직접 가볼 필요가 있겠어. 국장이 결정했어요.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아 보이는군.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흥분을 느꼈습니다. 데이터와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확신했죠. 한국을 직접 방문하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어요. 공식적인 목적은 양국 간 정보 공유 체계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기 위함이었죠. 연합사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미국의 군사시설보다 훨씬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통합지휘센터입니다. 김준호 대령이 저를 안내했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자산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화면 한쪽에서 움직이는 작은 아이콘들이었습니다.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시간 드론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분산된 드론들을 AI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미군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용된 건가요? 약 3년 전부터요. 하지만 개발은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 대령의 대답이 간결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10년 후에나 구현할 것이라 예상했던 시스템을 이미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드론 통합 지휘체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다음 날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군이 진행하는 지휘체계 시뮬레이션에 참관한 거죠. 그들은 중앙집중식과 분산형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어요. 분산형 지휘체계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죠. 우리는 각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권한을 위임합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중앙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대신 현장 지휘관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것은 미군의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당 부분 중앙집중식 지휘를 선호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지휘의 민주화라고 부를 만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참모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북한이 기습 공격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중앙지휘부가 무력화되더라도 각 전투 단위가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군사 시스템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된 모습이었죠.
내일은 더 흥미로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 기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답니다. 특수부대 훈련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박상우 준장이었어요. 그는 과거 707 특수임무대장을 지낸 인물이었죠. 웨버 분석관님, 오늘은 제한된 시설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 준장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떤 훈련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도심 침투 및 인질 구출 훈련이 있습니다. 박 준장이 저를 안내했어요. 커다란 훈련장에 도착하자 마치 작은 도시 한 구역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도로,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있었어요. 이것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해야 실전에서도 통합니다. 박 준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죠. 특수부대 대원들의 움직임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부대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건물 사이를 이동하고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제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거의 언어적 소통 없이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죠. 얼마나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 준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표준 시나리오에서 3분 17초가 평균 기록입니다. 미군 델타포스의 유사 훈련 기록은 4분 32초고요. 저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상당하네요. 효율성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박 준장이 답했죠. 우리는 항상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박 준장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아니지만 동맹국 정보 교류 차원에서 보여드립니다. 그가 파일을 밀어주었죠. 제가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707 특수임무대와 UDTSEAL 특전사 부대원들이 소말리아, 리비아, 심지어 시리아에서 작전을 수행한 기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들이었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훈련이 아닌 실전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박 준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모두 인도주의적 목적이었고 해당 국가들의 동의하에 진행된 작전들이죠. 저는 파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작전 성공률이었어요. 거의 모든 임무에서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죠. 침투와 탈출 시간도 미군 특수부대보다 평균 20% 이상 빨랐고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국 SEAL 출신 교관 톰슨을 만났어요. 그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는 제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우러 왔어요. 한국 특수부대는 몇몇 분야에서 우리보다 한 수 위예요. 특히 도심 작전과 적응력 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훈련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전 경험을 갖춘 베테랑들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존재와 능력은 대부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랭글리로 보낸 그날의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특수전 능력은 우리의 평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세계 각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어요. 이렇게 뛰어난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왜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는 걸까? 그것이 제 마지막 조사 과제였습니다. 서울 체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의 전문가 이정호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일하고 있었죠. 우리의 만남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대사관의 리셉션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박사님,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박사는 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측면이 궁금하신가요? 만약,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죠.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박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만 말하자면 5일에서 7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인프라와 기술, 고순도 연료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하지 않죠?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 박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 더 안전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무 미사일 시스템과 초음속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었죠. 우리는 핵 대신 정밀 타격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설명했어요.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의 지휘부나 핵심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장교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5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은 이미 그들의 모든 핵심 시설을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억제 전략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발견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잠재적 핵보유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 이외의 다양한 전략 무기에 집중함으로써 독특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었죠. 랭글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능력이 아니라 철학 때문에 핵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전략적 모호성과 정밀 타격 능력의 조합으로 독자적인 억제 전략을 구축했어요. 국장은 보고서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왔는지 완전히 재고해야 할 것 같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귀국 후 2주 동안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토대로 한국의 실제 군사력과 전략적 위치를 재평가했죠.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부속국이 아닙니다. 저는 CIA 분석팀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독자적인 군사 강국이며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사회의 군사적 준비 태세입니다. 모든 성인 남성의 약 70%가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총기 운용이 가능해요. 이는 사실상 국민 전체가 유사시 전투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의 대한국 전략은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보나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등한 파트너로 봐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국을 방어할 능력이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전략과 기술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음성 메모를 녹음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유출된 그 파일이었죠. 한국은 작은 호랑이가 아니라 조용한 맹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으며 세계가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이 진짜 움직인다면 세계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 녹음이 끝난 직후 저는 컴퓨터를 종료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파일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지금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고 저의 모든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밖으로 나갔어요. 미국과 세계는 한국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병역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정체성이 된 사회, 군 경험이 일상이 된 국가입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유의 효율성과 적응력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은 세계 무대로 확장되고 있죠.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로 봐왔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일어선 강대국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계속 과소평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실수가 될 겁니다. 녹음을 끝내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우리가 완전히 오판한 국가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